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영화 최초로 황금종려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과 봉준호 감독의 작품 3개를 분석합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이 작은 무기를 발사했을 뿐이라며 대북 유화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북한은 한미 훈련을 비난하며 대남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국내에 상륙한 미국 전자담배 쥬의 성분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청소년의 니코틴 중독이라는 사회 문제를 초래한 신종 담배의 유해 성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 30도 등 전국 대부분에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30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더위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자, 오늘 새벽 프랑스 칸느로부터 아주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올해 칸 영화제 최고상인 이 황금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역사상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사람은 이 봉 감독이 처음입니다. 각계각층의 축하와 함께 외신들의 극찬이 이어졌고 이 봉준호 감독은 이번 수상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판타지 영화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뉴스7 이 봉 감독이 거둔 이 쾌거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이 아직 자세히 공개가 안 된 이 영화 기생충은 과연 어떤 영화인지, 봉준호 감독은 누군지 저희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금종려상 수상 소식 유지현 기자입니다. 칸 영화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황금종려상 시상식. 프랑스 원로 배우 카트린 드뇌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심사위원장 이나리투 감독이 봉준호 감독을 호명합니다. 한국 영화 사상 첫 칸 황금종려상 수상입니다. So it's an unanimous decision by the jury and the Palme d'Or goes to Parasite of Bong Joon-ho. 뜨거운 환호 속에 무대에 오른 봉 감독은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생충이란 영화는 되게 큰 영화적인 모험이었어요. 독특하고 새로운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주연 배우 송강호에게 수상 소감 자리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인내심과 그리고 슬기로움과 그리고 열정을 가르쳐 주신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배우분들께 이 영광을 바치겠습니다. 봉 감독은 2017년 옥자 이후 경쟁 부분 2번째 도전만에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쿠엔틴 타란티노, 짐 자무시 등 세계적 거장의 21개 작품이 황금종려상을 두고 겨뤘습니다. 기생충은 두 가족의 빈부격차를 한국적인 정서로 풀어내 세계적 공감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칸 영화제는 지난해 일본 어느 가족에 이어 2년 연속 아시아 영화의 최고상을 안겼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쟁쟁한 거장들의 작품을 제치고 이 최고 영예를 얻은 이 기생충. 자, 그런데 아직 내용 등은 정확히 또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칸 현지에서는 상영 때 현지 매체 평점에서 최고점을 받을 정도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이루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불량인 거지. 하루 종일 반지하 방에서 피자 박스를 접는 아르바이트가 수입의 전부인 백수 가족. 그 집에 아들과 딸이 우연한 기회에 부잣집 과외 선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기생충이라는 제목처럼 상생과 공생보다는 부잣집에 기생해야 하는 상황을 풍자적으로 그린 영화. 빈부격차가 주는 교육의 양극화 등 한국 사회의 계급 문제를 주제로 삼았는데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한국형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가 지금 글로벌리제이션한 이 세상에서 굉장히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문제의식으로 소통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때문에 칸 영화제 첫 상영 직후 외신들의 평점도 후했습니다. 영미권 반응을 알 수 있는 매체 스크린 평점에선 총 21개 작품 중 최고 성적을 기록했고 유럽권의 명망인은 르필름 프랑세즈에선 2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 기대를 높였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수상 직후 기생충에 대해 호화롭게 볼거리가 많으면서도 풍자적인 서스펜스 드라마라고 호평했고 미국 LA타임스는
봉준호 감독이 장르 관습에 의도적으로 비참함을 더하는 것을 즐기는 대단한 감독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자, 이번에는 봉준호 감독 본인을 좀 살펴보죠. 봉 감독은요, 영화 괴물로 칸에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이후에 설국열차, 옥자 등을 잇따라 히트시켰습니다. 봉준호만의 장르를 개척했다. 봉준호 자체가 장르다. 야, 그야말로 이 파격적인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영화 감독 봉준호, 윤태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12살의 나이에 영화 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었던 되게 소심하고 어리숙한 영화광이었습니다. 영화광들이 그렇듯 어린 시절 중고 비디오점을 돌며 희귀한 외국 영화들을 찾아보는 것이 취미였다는 봉준호 감독. 미대 교수 아버지를 둔 덕분에 외국 서적들을 보면서 매일 그림을 그렸고 대학에서는 영화 동아리를 결성한 뒤 단편 영화 백색인으로 데뷔합니다. 이후 출세작이 된 살인의 추억, 1000만 관객을 모으고 칸에 첫 초청된 괴물, 할리우드 배우들과 함께한 글로벌 프로젝트 설국열차, 그리고 2년 전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처음 이름을 올린 옥자까지 7편의 장편 영화를 발표하는 동안 그는 한국 영화계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칸 수상 이후 봉준호 자체가 장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스릴러와 SF, 코미디를 넘나드는 연출이 특징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늘 자기만의 방식으로 한국적으로 새롭게 재해석하거나 또 기존의 장르를 좀 파괴하면서 자기만의 장르로 좀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리숙한 영화광에서 칸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영화 자체의 아름다움을 쫓는다는 봉준호 감독의 실험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자, 올해는 한국 영화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이 황금종려상 수상해 했었기 때문에 이 더욱 뜻깊다고 할 수가 있겠죠. 심영섭 영화평론가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문재인 대통령도 축전을 보냈고 이낙연 총리도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도대체 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 어떤 의미입니까? 왜 이렇게 환호하는 겁니까? 1년 동안 만든 모든 전 세계 예술 작품 중 가장 만듦새가 뛰어나다는 걸 인정받은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 영화계 수건이기도 했었는데요. 국가적인 경사이기도 하고요. 아시아에서는 5번째 수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보면 지금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모든 영화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타란티노 감독이라든가 이렇게 아주 거장들의 작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만장일치로 황금종려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주목했기 때문에 황금종려상을 준 겁니까? 심사위원장인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위원장의 말을 빌면요.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른 여러 개 장르로 우리를 데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굉장히 장르적으로 풍성하고 놀랄만한 반전이 있는 이야기를 만든 것 같고요. 거기에 아마 날카로운 사회적인 비판적인 시선이 함께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 나라의 감독들을 만족시켰던 것 같아요. 심사위원인. 그렇군요. 지금 보면 내용을 좀 보죠. 내용이 전혀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진 건 없습니다만 보면 양극화, 빈부격차를 다룬 아주 한국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가장 한국적인데 세계가 인정을 했다? 그렇다면 뭔가 이 영화의 특징이 있었다는 건데 그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굉장히 아마 날카로운 패러디가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반지하나 계단이라는 어떤 한국적인 상황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자본주의 하에 어떤 빈부격차 자체가 긴급하고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준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보편적인 공감을 함께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생충의 내용을 보다 보면 세계인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그리고 블랙 유머도 아주 풍부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장르적으로 몰입도 하면서도 거기 있는 사회적인 메시지를 자기네 나라에 맞게 곱씹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 내용이 아주 작품성이 있어 보인 것처럼 설명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영화 마켓 시장에서 이번 마켓 시장에서 192개 나라의 선판매가 됐어요. 역대 최대라고 그러는데 작품성뿐 아니라 이 또 대중성이 있었다 이런 얘기로 봐야 됩니까? 봉준호 감독은 사실은 황금종려상 받기 이전에 천만 감독이었습니다. 그만큼 흥행과 비평,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감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192개국에 판매가 됐다는 것은 전 세계가 봉준호란 사람의 어떤 그 흥행력과 또 예술성을 함께 기대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봉준호 감독 이야기를 좀 해보죠. 보면 처음에 살인의 추억,
내용은 굉장히 극사실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옥자나 설국열차 보면 SF적인 게 그렇죠. 많습니다. 네. 어느 특정 장르의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다 잘합니다. 네. 이거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영화평론가 시절에 플란다스의 계라는 영화를 보고 예. 그게 데뷔작이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깜짝 놀랐었어요. 예. 이유는 예. 비틀기나 패러디 같은 게 너무 재미있으면서도 기발했기 때문이었죠. 예.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휴지를 이렇게 두루룩 해가지고 거리를 재고 내기를 한다던가 예. 이런 것들이 되게 신선했거든요. 그 다음에 괴물 같은 경우는 늘 보는 한강에 사실은 괴수가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떤 창의적인 그 상상력이 있고요. 네. 거기에 캐릭터나 스토리가 아주 촘촘해요. 예. 항상 가족을 다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에게 어떤 그 사회 비판적인 시선도 주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낯선 듯 예. 그러나 또 익숙한 것 같은 그의 영화가 예. 전 세계에 어떤 보편성을 얻고 또 호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영섭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일본을 방문 중인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작은 무기라면서 개의치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제 볼턴이 탄도미사일이라고 한 것을 이른바 톤다운한 모습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와 아베, 낮에는 골프, 저녁엔 선술집으로 12시간 넘게 함께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이달 들어 2차례 쏘아올린 미사일에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한이 작은 무기를 발사했다며 이것이 일부 나의 사람들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지만 나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볼턴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말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나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을 확신한다며 신뢰를 표현했습니다. 북한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을 비난한 것도 자신에게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21일 조선중앙통신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폭군이라고 칭한 것에 대해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Are we a nation that embraces dictators and tyrants like Putin and Kim Jong-un? We don't, but Trump does.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5번째 골프 라운딩을 하면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우리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북한이 생색이나 내려는 여론 기만 행위라면서 또 우리 정부를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군사훈련은 배신 행위라면서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은 백대우 기자입니다. 북한의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해 800만 달러, 우리 돈 95억 원을 국제기구에 공여하겠다고 한 우리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부차적이고 시시껄렁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비정치적 협력 교류로 일이 제대로 풀리겠느냐며 생색이나 내고 여론을 기만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러시아가 지원한 밀이 도착했다고 공개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러시아 연방 정부의 식량 지원은 저로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은 전쟁 연습이라면서 남조선 군부의 대결적 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글로벌 썬더 훈련에 군 당국이 참가한 것을 두고서도 자신들을 선제 공격하기 위한 핵공격 훈련에 참가한 것은 동족에 대한 또 하나의 배신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식량 지원 의사를 폄훼하고 한미연합훈련 폐지 같은 근본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또 우리 정부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한 데 대해 낯가죽이 두텁다고 비난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9월 중국 사업가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시를 하면서 나선 경제특구 투자 유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북 제재가 해제를 염두에 두어서 이렇게 한 건데 하지만 미북 회담 성과가 뜻대로 나오지 않자 투자 유치는 결국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북한이 중국 사업가들에게 보냈던 나선 경제특구 설명 자료입니다. 거래세와 재산세, 자원세 등 9가지의 세금 항목을 설명하고 외국 투자자들에게는 감세 혜택을 준다고 써 있습니다. 대북소식통은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자 북한이 중국 기업을 유치하려고 홍보 자료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대련항을 거쳐 니가다 항까지는 3,296km이지만 연길에서 라진항을 거쳐 니다 항까지는 대련항을 거쳐 가는 것보다 1,000km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빈손으로 돌아왔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유지됐습니다. 회담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취했던 조치인데 결국은 대북 제재의 벽을 넘지 못하고 투자를 꺼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북한은 지난해 7월 나선의 원정리 세관 근처에 원정 국경시장을 개장한 데 이어 올 초 함경북도 무산군에도 대규모 국제시장을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미북 회담 뒤 무산됐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에 불볕더위가 계속됐습니다. 더위를 피해 나온 시민들로 물놀이장이 북적였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상스키가 시원하게 물줄기를 튀깁니다.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이 물세례를 맞고 신나합니다. 그늘막 아래서 떼약볕을 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고 기온 30도를 기록한 여의도 한강공원은 물놀이를 하는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너무 더웠는데 가족들이랑 나와서 물장구 치니까 재밌어요. 자전거 타니까 바람은 오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씨는 더운데 바람은 불어서 오늘 날씨가 놀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강원과 경북 일부 지역은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올라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시민들은 때이른 피서지를 찾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바위에 떨어지는 물을 맞으며 더위를 식힙니다.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축구하다 보니까 너무 더웠는데 일요일 날 여기 와서 좀 친구들이랑 놀고 또 마음도 맞추고 하니까 좀 좋았어요. 좀 시원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며 뜨거운 주말이 계속됐습니다. 주말 내내 계속된 더위는 내일 새벽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며 사그라들겠습니다. 내일 제주 산지에는 150mm 이상, 남해안에는 80mm 이상 많은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오늘 경남 김해의 선박 부품 제조 공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공장과 주택 등에서 화재가 잇따랐고 부산에선 만취한 20대 여성이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 붙잡혔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새까만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어떡해. 무슨 공장 뭐고? 오늘 오후 2시 10분쯤 경남 김해의 한 선박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플라스틱 재생 공장까지 불이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산림청 헬기까지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내부에서 화재 시작돼가지고 8개 기업으로 연수 확대된 상태입니다. 새벽에는 충남 아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공장 한 개 동을 모두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에는 경북 안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흰색 SUV 차량이 경찰 검문을 무시하고 달아납니다. 하지만 순찰차에 가로막혀 곧바로 멈춰섭니다. 오늘 새벽 4시 45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도로에서 22살 김모 씨가 경찰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SUV 차량은 타이어가 펑크난 상태였고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였습니다. TV조선 오순일입니다. 가수 구하라 씨가 오늘 새벽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매니저의 신고로 이른 시간에 발견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가수 구하라 씨가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건 오늘 새벽 12시 40분쯤. 구 씨의 집에 찾아간 매니저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 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맥박과 호흡은 정상이나 의식은 없는 상태다. 집 안에는 연기를 피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구 씨는 자신의 SNS에 안녕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힘들어도 안 힘든 척, 아파도 안 아픈 척한다는 글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해 9월 전 남자친구 최모 씨와 폭행 시비가 불거지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때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경찰 조사 받으면서 추후에 밝혀질 내용인 것 같고. 구 씨는 상해 혐의로 송치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두 사람 사이의 사생활을 담은 영상을 구 씨에게 전송하고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구 씨는 이후 심경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경주에 가면 고풍스러운 한옥과 옛 모습을 간직한 황남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른바 황리단길인데요. 1년에 관광객이 100만 명 가까이 찾고 있지만 변변한 보행길도 갖추지 못해서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관광객과 자동차가 곳곳에서 뒤엉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사진을 찍고 자동차는 사람을 피해 중앙선을 넘나듭니다. 차들이 그냥 신호등이 없으니까 막 나와서 저희는 건너려고 했을 때 사고 날 뻔. 경주 황리단길은 폭 10m 정도인 왕복 2차로입니다. 보행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입간판과 불법 주차된 차들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인도가 비좁고 도로와 구분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손잡고 걷고 싶어도 위험하니까 그냥 유모차에 태우고 그냥. 경주시는 지난해 5월 일방 통행으로 바꾸고 보행로를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매출 감소 우려에 상인들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일방 통행을 시행했는 시의 여러 거리들이 지금은 상권이 춥고 영업과 장사하는 데에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 때 차하고 엉켜가지고 많이 다니시는데 특히 장애인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기가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연간 100만 명에 이르는 경주 황리단길 관광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미국에서 점유율 1위인 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그제부터 국내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부터 물건이 부족해서 아주 구하기 힘들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유해 성분은 없는지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 그제부터 판매를 시작한 액상형 전자담배 줄을 구입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냥 아침에 나가버려. 안달을 해. 막 이거 없어가지고. 그냥 며칠 있다 사면 되려면은. 줄은 2015년에 출시돼 미국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끈 제품입니다. 일반 담배와 달리 USB 모양의 냄새도 적어 미국 현지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유행처럼 번져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한번 맛을 보는 아이들은 계속 사용할 것 같은데 자기들이 평소 해오던 것만 즐겨 찾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여부는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대조사는 액상형 담배의 유해 물질이 일반 담배의 20분의 1 수준이라고 주장하는데 최근 액상형 담배가 오히려 폐 기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종 담배인 줄에 유해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식약처에 분석을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식약처는 담배 성분과 중독성 평가 기준을 마련해 20개에 달하는 성분을 측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업체들도 조만간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 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라 유해성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네, 요즘 가정에서 안마의자 쓰시는 분들 아마 많으시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효도 선물로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 품질이나 AS에 대한 불만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권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마의자에서 굉음이 들려옵니다. 이상한 기계음은 안마가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얼마 전 어버이날에 구입한 이 제품은 일시불로 사면 600만 원이 넘습니다. 유명하고 하니까 믿을만 해서 소식했는데 한 번은 기계가 이상이라고 바꿔주고 두 번째는 똑같은 소리가 나는데도 정상 기계를 해서 주문량이 몰리는 5월엔 불량품을 배달받아도 환불받기 어렵습니다. 이게 500이 넘는 금액인데 중국에서 제조를 해서 들어오는데 오다가 배에서 흔들리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안마의자 시장은 최근 10년 사이 38배로 급성장했고 최근에도 매년 판매 신기록을 쓰고 있지만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소비자 불만 역시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품질과 AS 불만족이 가장 많고 계약 관련 불만이 뒤를 잇습니다. 일반 전기용품 등록 제품과 의료기기 제품 중 일반 전기용품의 불만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가이고 부피가 큰 제품이다 보니까 선택할 때 AS가 원활한 제품인지를 좀 사전에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전문가들은 안마의자처럼 렌탈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는 제품의 경우 중도 해지 위약금이나 사용기간, 사후 서비스 등의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김학의 수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신병을 확보를 했지만 두 사람은 구속 뒤에 나란히 진술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고 버티다가 법정에서 혐의를 다퉈보겠다는 전략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소식은 박경준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5차례 소환 조사에서 수사단이 얻은 소득은 전혀 없었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앞세운 김 전 차관이 답변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핵심 관계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도 비슷합니다. 수사단은 22일 두 번째 영장심사로 윤 씨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단 윤 씨를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김 전 차관과 윤 씨는 나란히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며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진술하는 것보다 재판에 넘겨져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이 유리하다 판단에 세운 전략으로 보입니다. 아무런 소득 없이 김 전 차관의 1차 구속 기간이 지나 수사단은 이를 한 차례 연장했습니다. 수사단은 뇌물 혐의만 적시했던 구속영장과 달리 김 전 차관에 대한 성범죄 혐의 적용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을 수차례 조사하고 뒷받침할 자료도 제출받았지만 김 전 차관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기간 만료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성범죄를 비롯한 핵심 의혹 규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막바지 수사기간 동안 수사단이 느낄 압박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사퇴 공세에 시달리는 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혁신위원장 임명을 통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른정당계는 대표직 연장 꼼수라는 입장이어서 당 내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류병수 기자입니다. 손학규 대표의 보관은 혁신위원장 임명과 대표직 사퇴에 불과합니다. 외부 인사로 혁신위원장을 영입한 뒤 당 혁신과 재건 방안 마련을 일임하겠다는 겁니다. 대표직 사퇴나 이선 후퇴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무슨 욕심에 저렇게 버티나. 바른미래당이 제3지대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정치, 제3의 길을 열어가겠다는 욕심입니다. 손 대표 측 임재훈 사무총장은 과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김종인 비대위원장 모델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이선 후퇴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은 대표직 연장 꼼수라는 입장입니다. 물러날 때 물러나 주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명예를 지키는 겁니다. 손 대표께서도 정치인으로서 그 명예를 지키셨으면 합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역시 손 대표 리더십 교체 필요성을 더 인정한 셈이라면서 손 대표가 희망하는 형태로 혁신위를 구성하는 것은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내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손학규 퇴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양측 간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태국에서 우리 국적의 화물선 한 척이 어제 정박 중에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지 근로자 등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태국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선 위에서 불길과 함께 회색 연기가 솟구칩니다. 불이 붙은 파편이 떨어지고 검은 가루가 흩날립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 9시쯤 태국 방콕에서 동남쪽으로 120km 떨어진 촌부리 지역 람차방 항구에 정박해 있던 한국 국적 화물선에 불이 났습니다. 목격자들은 굉음과 함께 컨테이너가 폭발한 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당시 배에는 선장을 비롯한 한국인 선원 5명과 중국인과 미얀마인 선원 1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태국 현지 항만 근로자가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20여 명이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태국 경찰은 선원들을 상대로 폭발한 컨테이너에 화학물질이 실려 있었는지 여부 등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네,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벌레 먹으며 버텼다. 어디에 서 있었던 일인가요? 네, 사진 속의 이 여성이 하와이 밀림에서 17일 동안 실종됐다가 구조가 됐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물리치료사 겸 요가 강사인 이 여성은 지난 8일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산책을 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물병이나 휴대폰 등은 하필 차에 두고 온 상태였다고 합니다. 옷도 저렇게 얇게 입고 있어서 밤에는 나뭇잎을 덮거나 멧돼지굴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지쳐서 걷지도 못하고 기어 다녔는데요. 야생 딸기부터 벌레까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먹었다고 합니다. 다리까지 다친 절망적인 상태에서 17일 만에 개울 근처를 맴돌다가 수색 헬리콥터에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이 여성은 구조 직후 모든 사람들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구조가 돼서 일단 다행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학폭 논란. 아이돌 가수 효린인데 무슨 이유입니까? 한 네티즌이 인터넷 게시판에 그러니까 15년 전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수 효린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 효린은 당시 상습적으로 옷이나 현금 등을 빼앗았고 온갖 이유를 들어 자신을 폭행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때릴 때는 항상 효린 본인도 한 대 때리게 해서 쌍방 폭행이 되게끔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중학교 3년 동안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한 게 다행일 정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또 1, 2년쯤 전에 그 지금이라도 사과해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주장하는 사람 측의 이제 주장 같아 보이는데 효린 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나온 게 있어요? 네, 효린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10년간 한 길을 걸어온 아티스트의 이미지와 명예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모욕감과 명예훼손을 입었기 때문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래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제는 편안히 있어줘.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도중에 호출 사고로 숨진 고 최종근 하사의 여동생의 글이 화제입니다. 글은 그 해군의 페이스북에 최 하사의 장례식을 안내하는 페이지에 댓글 형식으로 남겨져 있었는데요. 여동생은 이 글에서 이거 거짓말이라고 해주면 안 돼 이렇게 글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오빠에게 할 말도 많고 들을 말도 많은데 이제는 못하고 못 듣는 거냐면서 그 차갑고 딱딱한 몸을 만지고 나니 이제는 그런 희망마저 못 가진다. 진짜 오빠 없는 거냐? 아니라고 해달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이제는 힘들게 말고 우리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있어줘 이렇게 글을 쓰고요. 또 오빠를 잃은 게 아니다. 오늘 늘 힘들 때 보람찰 때 오빠 생각하고 오빠한테 말해주겠다. 꼭 들어달라면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지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야생동물이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로드킬 사고는 봄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로드킬을 막기 위해 설치한 생태 통로에 찾아오는 야생동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반달가슴곰, 사냥 등 멸종 위기종도 포착됐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고라니가 달리고 있는 차량 앞에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놀란 차량은 중앙선을 넘나듭니다. 한 보험사 분석을 보면 지난해 로드킬 사건 4,500여 건 가운데
21%가 고라니 새끼가 어머니로부터 독립해 이동하는 5월에 발생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이런 로드킬이 빈번한 지역에 설치한 야생동물 전용길 생태통로입니다. 국토부와 지자체 등이 만든 곳까지 합치면 전국적으로 460곳이 넘습니다. 야생동물의 로드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생태이동 통로를 조성하였고, 고라니와 멧돼지는 생태통로의 최고 단골 이용객. 멸종위기 1급인 반달 가슴곰과 사냥, 2급, 담비, 삭 등 8종도 이곳을 어슬렁거립니다. 뱀과 개구리 등을 위한 미끄럼틀형 통로도 있습니다. 이런 생태 통로 가운데 지난해 국립공원 안에 생태 통로 14곳을 조사한 결과 야생동물 이용 횟수는 한 곳당 평균 560여 차례에 달했습니다. 5년 새 2.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공단은 훼손된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훼손지를 복원하는 등 생태 환경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휴일을 맞아 서울 곳곳에서 이색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갖가지 캐릭터 복장을 하고 기부에 동참한 이들은 기록에 상관없는 달리기 그 자체를 즐겼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각종 캐릭터 차림의 참가자들이 마라톤 경기장에 모였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은 동화 백설공주에 나오는 등장인물로 변신했고, 한 참가자는 자신의 긴 머리와 수염을 그대로 살려 예수님이 됐습니다. 스티로폼 공장 가서 사서 재단하고 시트지 제가 직접 다 붙이고 다 만든 겁니다. 게임 캐릭터가 된 남녀 참가자와 하얀색 실험복을 입고 나타난 대학 동창들까지. 저희가 다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있어서 이번에 과학자 컨셉으로 이렇게 복장을 준비했습니다. 이색 마라톤 대회에는 5km와 10km 부문에 걸쳐 모두 4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여의도에서는 기부를 주제로 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기부하는 좋은 또 의미가 있다고 하길래 같이 와이프랑 의논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3km와 10km, 하프코스 등 세 부문으로 진행된 대회에는 약 2만여 명이 참가해 기부금 9억 2천여만 원을 모았습니다. 30도 가까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 곳곳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는 휴일을 즐기기 위한 참가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때일은 무더위였지만 보는 재미, 기부하는 즐거움에 마음은 가벼운 휴일이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5월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죠. 오늘도 낮 동안 30도 안팎의 불볕더위로 마치 한여름을 실감케 했는데요. 하지만 내일은 전국에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서울 낮 기온이 21도까지 떨어지는 등 때이른 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지는 2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남부로는 1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충청과 경북은 10에서 40mm, 호남과 경남은 20에서 60mm, 수도권과 강원도로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안가와 제주도는 강풍 예비특보 발효 중입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오늘보다 4도에서 10도가량 낮아지면서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대기질 좋음과 보통이 전망되는데요. 이 비바람 때문에 체온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가벼운 가디건과 우산을 꼭 챙겨 출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밤 비가 그친 뒤로는 이번 주 내내 맑은 날씨가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더위 속 휴일에 날아든 이 봉준호 감독의 황금 종려상 수상 소식, 이 국민 가슴을 뻥 뚫리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원한 소식이 들려왔으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바로 꽉 막혀서 한 발도 내딛지 못하는 정치권입니다. 정상화된 국회는 도대체 언제쯤 볼 수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상으로 일요일 뉴스7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